오늘의 주간학당은 늙고 병든 자의 서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일본 전역에 체인화되어 있는 S 아미유라는 이름의 노인 요양원은 세키스이 하우스 주식회사라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노인들이 입주를 하고 싶어도 빈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인기 절정의 요양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유 요양원의 카와사키 지점에서 2014년 11월 4일 밤 403호에 사는 87세 이치로 씨가 4층 자신의 방 베란다에서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야간 근무조에 속해 있던 요양원의 직원 23세 남성 이마이 하야토는 쿵 하는 난데없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가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이치로 씨를 발견하고 재빨리 심폐소생술, CPR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의 이름을 크게 외쳐 도움을 요청했죠. 급히 달려온 동료 직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CPR을 하는 하야토의 모습에 묘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베테랑 요양사로 노인이나 환자의 죽음에는 무척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치로 씨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일반인들처럼 마음에 큰 동요는 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미유 요양원에 입사한 지, 아니 요양사라는 직업에 입문한 지 불과 5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 중의 신입 하야토는 이 끔찍한 사태의 최초 발견자임에도 매우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필사적으로 CPR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노인을 살려보려는 청년의 열정과 사명감을 목격하며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베테랑 요양사들은 새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치로 씨를 구급차에 실어보내고 아직도 숨을 몰아쉬는 이마이 하야토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야토 씨, 어떻게 그렇게 CPR에 능숙해요? 저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시험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정말요? 와, 알고 보니 대단한 인재였네. 동료들은 앞다투어 그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하야토는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아 씩하고 웃었습니다. 이치로 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고 다음 날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생전 치매를 앓고 있어서 요양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내고 다녔는데요. 얼마 전엔 복도에서 괜히 성질을 부리다 다 같이 보는 텔레비전을 떨어뜨려 고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이치로 씨라서 그가 베란다에서 떨어진 이유를 경찰이 명확히 밝혀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방해 강제 침입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니 혼자 돌발 행동을 하다 사고가 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서 있던 일을 제3자는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이치로 씨가 실수로 추락을 했다며 사고사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사고면 사고인 대로, 극단적 선택이면 선택인 대로 요양원 영업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행여 이상한 소문이 새어나갈까봐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이치로 씨의 일은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2014년 12월 9일, 이날도 이마이 하야토는 야간조에 속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단 위로 쪼개져 나오는 스케줄표를 따라 기계처럼 로봇처럼 노인들의 수발을 들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귀를 찌르는 비명이 바깥에서 들려왔습니다. 분명 함께 일하는 직원 미유키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하야토는 밖으로 빠르게 뛰어나갔습니다. 비명의 주인공이 허옇게 질린 얼굴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유키 씨, 무슨 일이에요? 사치코 씨가 갑자기 떨어지셨어요. 네? 403호 사치코 할머니요? 하야토는 기함을 했습니다. 403호는 이치로 씨의 추락사 이후 얼마간 비어있다가 입소 대기를 하고 있던 86세 사치코 씨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바로 그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고 있을 수만은 없던 하야토는 쓰러진 사치코 씨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추락의 충격으로 이미 숨을 거둔 듯 보였고 뒤따라온 다른 직원들에 의해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 CPR을 했던 하야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벌써 2명의 노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에 추락사를 했습니다. 말릴 수 있는 일도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지만
403호에서의 두 번의 사고는 그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테랑 요양사들은 시리에 빠진 청년을 격려하고 다독였습니다. 이 바닥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면서 보호 대상자에게 너무 깊이 마음을 쏟지 말라는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403호에서 한 달 전 이치로 씨의 사고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 것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락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그다지 골치를 썩지는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양원의 베란다에는 높이 120cm 정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150cm 언저리인 할머니가 이 난간을 맨몸으로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어색했는데 의자가 바로 그 의문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치코 씨는 의자를 딛고 올라가 난간을 넘어간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즉, 스스로 뛰어내린 겁니다. 경찰은 늙고 병든 탓에 가족과 떨어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나머지 그녀가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사치코 씨가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발 디딤대로 쓰인 듯한 의자 앞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 측은 물론이고 가족들 역시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지 부검을 비롯해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치코 씨는 그렇게 훌쩍 세상을 떠났고 403호는 아미우 요양원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방으로 소문이 나 모두들 가까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남들처럼 홍백가합전 보면서 새해를 맞고 싶지만 야간 근무조에 당첨 아닌 당첨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서 날을 새게 된 하야토는 이날도 열심히 전쟁 같은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쿵 하는 익숙해지지 말았어야 할 소리가 하야토의 귀를 스쳤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아 밖으로 뛰쳐나간 그의 눈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널브러진 96세 여성 아사미 씨가 보였습니다. 하야토는 고개를 들어 아사미 씨가 거주하는 6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추락을 한 모양입니다. 아사미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더 사셔야죠. 하야토는 CPR을 하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동료들이 건물 밖으로 우르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고층에서 떨어진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지난 두 번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게 된 직원들은 어떻게든 생명줄을 잡아보려 애쓰는 하야토를 진정시키고 아사미 씨를 구급차에 실어보냈습니다. 선배님, 왜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한테 저승사자라도 붙은 걸까요? 무슨 소리예요? 하야토 씨 탓이 아니에요.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써 세 번째 출동입니다. 한 요양원 건물에서 추락사한 사람만 3명이라니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경찰은 불의의 사고나 극단적 선택이라는 가능성 외에 누군가에 의해 발생한 살인사건, 그것도 연쇄살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난 두 건에 비해 좀 더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범 카메라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시설은 카메라를 촘촘히 설치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한 거고 어쩔 수 없이 힘을 좀 쓴 건데 카메라에 묘하게 찍히는 바람에 학대니 폭행이니 시비가 붙고 처벌까지 가는 일도 종종 있는지라 다들 근무 태도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미유 요양원은 꼭 필요한 출입구와 공동공간 몇 군데 정도에만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방범 사각지대가 많아도 너무 많은 데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한밤중이어서 각 층 각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찰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 디딤대로 쓰인 듯한 무언가가 베란다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사미 씨의 키도 사치코 씨와 비슷한 150cm 전후였는데 100살을 4살 남겨놓은 여성에게 120cm의 베란다 난간은 꽤 험난한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대체 어떤 사고가 나야 이 너머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괴력을 발휘해야 96세 할머니가 이 난간을 자력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확실히 아주 많이 이상했습니다. 물고 늘어지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어차피 아사미 씨의 가족들은 90세가 넘은 그녀와 영원히 이별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온 것 뿐이었죠. 게다가 수면 위로 드러난 바는 없지만 정황상 요양원에서 가족들에게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사미 씨뿐만 아니라 이치로 씨, 사치코 씨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유가족은 수사 의지가 없고 요양원은 조용히 덮이기만을 바라고 경찰은 사건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상황. 결국 누구 하나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은 바람에 이 기괴한 3건의 추락사는 제대로 된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채 전부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양원은 한동안 공포에 휩싸였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요양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마이 하야토가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건데요. 3건 모두 그가 야간조였을 때 발생했기 때문에 동료들은 요양사 1년차 청년이 트라우마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야토를 야간 근무에서 아예 배제시키고 낮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하야토는 괜찮다고 평소처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후배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배들의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하야토는 더욱 성실히 업무에 임하며 프로페셔널한 요양사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2015년 1월, 근무 중이었던 하야토에게 동료 미유키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야토 씨, 503호 할아버지 시계 알죠? 아들이 사준 거라고, 비싼 거라고 맨날 자랑했던 그거요. 혹시 못 봤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도둑 맞았다고. 어디 흘리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찾으러 다니는 중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이건 또 무슨 난리냐며 미유키가 구시렁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야토는 피식 웃으며 다음 방문할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엔 201호 할머니의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또 며칠 후엔 306호 할머니의 딸이 용돈으로 주고 간 현금도 증발했습니다. 이쯤 되니 요양원 측에서도 분실이 아닌 도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놈의 증거가 또 문제였습니다. 듬성듬성 달아놓은 카메라에는 범행 장면이 전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아미유 요양원은 밤낮으로 여러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노인들을 보살피는 시스템입니다. 노인의 방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특정인을 범인으로 점찍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마당에 절도까지 빈번한 곳이라는 게 알려지면 이번엔 진짜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요양원 측은 자력으로 범인을 색출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은 며칠에 한 번씩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해 4월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발생 건수만 약 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쯤 되면 요양원 측에도 빅데이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절도가 발생한 날에 각 직원 스케줄표를 다 모아다가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체크해본 결과 20여 건의 사건이 벌어진 그날 그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은 수많은 직원 중 오직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마이 하야토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야토를 의심하는 직원들은 있었습니다. 그가 근무를 하는 날에만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눈치 빠른 몇몇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낼 만한 얘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하야토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가 동료들에게 걸핏하면 밥을 사고 다닌다는 건데요. 그게 뭐가 이상한 건가 싶으시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이상하실 겁니다. 한 끼 얻어먹고 한 끼 사면 되지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야토를 따라 나서면 그는 말도 안 되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사 앞 고깃집 정도를 기대했던 동료는 너무 놀라 당장 다른 데로 가자고 했지만 하야토는 아무렇지 않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그 값비싼 음식을 전부 자기 돈으로 사 먹였습니다. 한 끼가 무려 우리 돈 1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한술 더 떠 하야토는 동료들에게 휴일에 만나서 같이 놀러 가자고도 했다는데요.
인간관계의 구분이 명확한 일본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사적으로 어울리는 일은 많이 드물지만 하도 제안을 하니 못 이기는 척 승낙한 동료도 몇몇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하야토는 동료를 데리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 비싼 티켓값도 전부 자기가 부담하면서 말입니다. 사회 초년생 월급 사정이야 빤하고 금수저라면 애당초 요양사 같은 고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대체 무슨 돈으로 여기저기 펑펑 베풀며 다니는 걸까요? 동료들은 특별하다 못해 특이한 행동을 하는 하야토에게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얻어먹고 욕할 수야 없겠지만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아름아름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다가 끝내 관리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본 관리자들은 이마이 하야토가 노인들의 금품을 훔쳐 동료들에게 기분을 내고 다닌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 그를 절도범으로 신고했고 2015년 5월 21일 하야토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훔친 금품은 모두 합해 200만엔, 한화 약 2천만 원 상당으로 좀도둑이라기엔 꽤 규모가 컸습니다. 범행을 깨끗이 인정한 하야토는 2015년 9월 24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요양원에서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미우에는 또다시 일상이 찾아왔지만 경찰은 이 요양원과 이마이 하야토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락사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은 직원 중에 이마이 하야토밖에 없답니다. 심지어 첫 번째랑 세 번째 때는 최초 발견자였어요. 새 노인의 방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직원용 마스터키를 갖고 있어서요. 경찰은 이마이 하야토를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했던 연속 노인 추락사 사건의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거다, 극단적 선택이다 할 때는 언제고 웬 도둑놈 하나가 등장하니 뒤늦게야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러나 세 노인 모두 부검조차 하지 않았고 사고사 처리가 되었으니 물적 증거 역시 전혀 확보해놓지를 않았습니다. 방범 카메라 영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사건 당일 3번 모두 근무를 했다고 해서 이마이 하야토를 범행 당사자라고 우기는 건 유치원생 수준만도 못한 짓이었습니다. 이대로 법원에 기소는커녕 검찰에 송치나 할 수 있을지 수사진은 눈앞이 캄캄했는데요. 저는 아미유에서 일하는 미유키라고 하는데요. 제보할 게 있어서요. 경찰은 당장 미유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더니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치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03호에 사치코 할머니가 들어오신 날 하야토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번엔 사치코 할머니가 죽을 것 같다고. 그리고 다음번은 아마 아사미 할머니가 죽을 거라고요. 당시 미유키는 당연히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23밖에 안 된 어린애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구나 그렇게만 여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뿐이었죠. 그런데 하야토의 말은 정말로 현실이 되었고 미유키는 좀 소름이 끼치기는 했지만 사는 게 바빠 또 금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마이 하야토의 행각이 드러나게 된 현재 보통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황 증거가 하나 더 늘었지만 이번엔 범행 동기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하야토가 새 노인을 죽여 얻는 이득이 뭔지 당최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려서였을까요? 그렇다기엔 요양원에 입소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사치코 씨가 좀 애매합니다. 아니면 환자를 돌보는 게 너무 귀찮아서였을까요? 하지만 노인 셋을 해친다고 케어의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미유에 입소하려고 줄을 선 사람만 이미 한 트럭이었으니까요. 만약 이마이 하야토가 새 노인을 살해한 게 맞다면 여러분은 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추측하시나요? 경찰은 그가 금품을 훔치다 들키는 바람에 입막음을 하려고 노인들을 베란다 밖으로 던진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일단 용의자를 경찰서로 끌어내야 하니 제일 그럴싸한 걸로 대충 갖다 붙인 겁니다. 비록 정황 증거들밖에는 없지만 검찰도 법원도 냄새를 맡은 건지 다행히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잘리고 백수가 되어 뒹굴거리고 있던 이마이 하야토는 그 길로 경찰서로 끌려가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하야토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장에 갇혀있는 동안 어머니와 몇 번 전화통화를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 앞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네, 다 제가 했습니다. 하야토는 어머니에게 추락의 진실을 털어놓았고 이제 그만 후련해지라는 어머니에게 설득당한 그는 경찰 앞에서 노인 셋을 죽인 사람이 본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노인들을 번쩍 들어 단숨에 베란다 밖으로 휙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는 사치코 씨를 집어 던지고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의자도 가져다 놓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돌보기가 귀찮아서요. 하야토의 입에서 나온 범행 동기는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저도 여러분도 형사들도 고려해 봤던 것으로 노인 셋을 없앤다고 귀찮은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다지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자백은 땄고 하야토는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검찰은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오케이를 했지만 워낙 증거다운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 2016년에 체포된 하야토의 재판은 2018년 1월이 와서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재판을 준비하는 사이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하야토에게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중에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에 가까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심리, 의도 같은 것을 잘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매끄러운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는커녕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하야토는 비싼 밥을 사주고 인기 있는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공짜로 데려가주면 상대가 자신을 좋아해준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 자랑이 하고 싶다거나 허세를 부리고 싶은 것과는 약간 다른 맥락인 거죠. 일본인 특유의 방어적인 성향이나 상대방의 부담스러운 감정, 불편한 표정 등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하야토에게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금품을 훔쳐서까지 여기저기 베풀며 다녔지만 뒤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마이 하야토는 재판정에서 수사진에게 진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건의 살인을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주간악당 구독자님이라면 이미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도 당연한 듯 그는 수사 단계에서의 모든 자백을 부정했습니다. 검경의 압박 수사와 강압 수사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측은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새 노인에게 가해가 가능한 사람은 오직 이마이 하야토밖에 없다면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스케줄표에 따르면 추락사 3건이 발생한 3일 모두 요양원에 있었던 사람은 오직 이마이 하야토 하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명확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대답이 어려웠던 검찰은 또 다른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동료 직원 미유키가 증언했던 하야토의 사망 예고였죠.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히느냐 그겁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있냐고요? 변호사는 하야토가 살인을 실행했다는 직접 증거, 물적 증거의 유무를 따지며 검찰 측의 주장을 묵살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비장의 카드로 수사 단계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취조 장면과 현장 검증 장면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수사진과 마주 앉아 진술을 하는 하야토는 말투도 자세도 표정도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을 재현할 때에도 위축되어 쩔쩔매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자백의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수사진들의 태도도 매뉴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강압수사의 흔적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결국은 느낌일 뿐이고 정황일 뿐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제 오로지 판사에게 달리게 됐죠.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취조 영상을 본 재판부는 이마이 하야토의 자백에 진실성과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힘없는 노인 셋을 밖으로 던져버린 장본인이 이 재판의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도장을 꽝 찍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간 증거 없음으로 밀고 나갔던 변호사는 펄쩍 뛰며 반론을 이어나갔습니다. ASD라는 카드를 꺼낸 건데요. 변호사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피고인이 새 노인을 추락사시켰다고 한들 이는 장애에 따른 심신의 문제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이니 하야토를 감옥이 아닌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난 판사의 눈에 이마이 하야토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는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의 영상 공개 전략이 재판부에 제대로 먹힌 겁니다. 2018년 3월 22일 1심 판사는 신빙성이 있는 자백을 해놓고도 법정에서 범행을 완전 부인하는 모습을 볼 때 반성의 기미와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항소를 했고 2심은 2019년 12월에 시작됐는데요. 이때도 하야토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번엔 가족을 언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해서 사건을 빨리 종결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2심의 결과는 약 3년이 흘러 2022년 3월에 나왔습니다. 역시 사형 그대로였습니다. 변호 측은 불복하고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은 결승 라운드인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2023년 5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 일본 전역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마이 하야토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상고를 취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을 끌어온 재판인데 너무도 싱겁게 포기를 해버리는 이마이 하야토를 보며 국민들은 의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셋이나 던져 죽인 악마가 뒤늦게 정신을 좀 차린 건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이 하야토는 끝까지 대중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논하기보다 본인이 더 이상 불안하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상고를 취소했다고 밝혀 또 한 번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여하튼 이마이 하야토는 사형수 신분이 확정되어 현재 도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형을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범행 동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대체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밖으로 던졌을까요? 진짜 자기 말 맞다나 간호하는 게 귀찮아서였을까요? 진실은 상고가 취하된 후에 어느 날 아미유 요양원 사건을 밀착 취재했던 한 기자에게 도쿄 구치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하면서 밝혀집니다. 발신인은 이마이 하야토였습니다.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자 일본 국민들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드러난 범행의 동기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특히 심폐소생술을 잘합니다. 그런데 노인 요양원에서는 CPR을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진 기술을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한 젊은이의 곱비 풀린 완력에 80년, 90년 인생의 대서사를 쌓아왔던 새 어르신은 반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베란다 밖으로 던져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인에게 크게 분노한 것은 물론이지만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팠던 건 어차피 갈 때가 된 사람들이니까 하면서 누구도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진지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사정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분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주간학당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